그래서 사실 저를 포함하여 저희 시대의 과학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물리학자는 리차드 파인만이거든요. Hello, Leonard. Do you like my bongos? If it disagrees with experiment, then we come. 파인만 하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거죠. 파인만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어록이 있구나. 어록이 마지막 지구 멸망의 순간에 멸망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과학 이론이 딱 하나만 있다면 뭐냐? 그 파인만한테 물어봤대요, 누가. 그러니까 좀 극적으로 만들자면 좀비가 창궐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진짜 지구가 멸망 직전까지 간 거죠. 네. 생존자는 이 방 안에 있는 한 20명의 아이들 정도밖에 없고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나예요. 과학자인 나야. 이제 내가 뭔가를 누를 텐데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좀비는 다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한두 마디 하면 죽을 운명이 시간이 그렇죠, 없죠. 그렇죠.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한두 마디 이 몇 마디야말로 인류가 다시 문명을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어야 할 텐데 자 이런 상황에 처한 과학자라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극단적인. 이런 거죠. 벌써 재밌잖아요. 이런 거죠.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좀 전에 혹시 완전히 죽었을지 모르니까 인공호흡을 해주겠니?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서로한테. 네, 서로에게 사회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남의 생각해요. 말을 들어줘라. 네. 그래서 정석영 작가님은 저는 한 가지만 말해야 된다면 이빨 잘 닦자고 할 것 같아요. 되게 영화스럽다. 예전에 그 강제수용소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빨 잘 닦고 의관을 깨끗이 한 사람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한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빨 날마다 밥 먹고 닦을 수 있으면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인만은 그 시점에 과학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은 사실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 한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답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 파인만은 아주 찐 물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찐이냐면은 다른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정도의 물리학자예요. 네.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프린스턴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입학 시험에서 뭐 물리학 수학은 다 만점이었는데 국어 성적이 떨어지고 역사 성적이 떨어져서 입학을 시켜야 되는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파인만은 자연과학은 이 자연에 있는 실제 사실들을 다루는 학문이고 누가 하나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 영어, 그러니까 국어란 것은 인간의 약속에 불과하다. 결국은 다 외우는 걸 텐데 여기에 나는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까처럼 우리가 사랑 얘기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냥 사랑은 서로 정의할 수 생각하는 없으니까. 사랑이 다른데 이런 무의미한 얘기를 왜 오래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명제가 없잖아요. 시작할 수 있는 명제가. 심지어는 그 철학에 대한 적대적 느낌도 있고 아, 적대적이에요? 철학에 대해서? 다 소용없다 이런 식의 생각. 사실 이런 모습이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의 제 모습이랑 비슷해요. 학창 시절의 제 생각도 이제 아직 짧은 생각일 때지만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주는 그 중압감이 되게 커요. 그렇겠죠.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 심오하고 이게 정말 내가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건 다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에서 도를 깨달으면 다른 거는 자동으로 다 이해할 거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학문을 하다 보면은. 네. 근데 사실 정석영 작가님이 제가 알기로 철학을 네. 메이저 하셨던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아, 철학 전공하셨나요? 근데 저는 철학을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졸업을 하지 않았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둬서 한 17세기, 18세기 정도의 철학자들한테 머물러져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철학자이면서 물리학자고 물리 좀다 했죠. 수학자들이었어요. 저 시나리오 쓸 때 아까 물리학 법칙에 따라 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관성의 법칙 같은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세계. 그리고 이제 어떤 외력이 가해지죠. 매력이 가해지죠. 이걸 작용 네.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볼까요? 힘이 사건이 가해지죠. 일어나면 갈등을 통해서 생겨나요. 그 다음엔 뭐 가속도의 법칙. 이제 자기 힘이 가해진 쪽으로 욕망이라고 할까요? 캐릭터와 욕망과 갈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시나리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에서 많은 걸 배우진 않았지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말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비트겐슈타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게 물리학의 법칙인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죠. 아인슈타인. 그렇게. 그 문장이 주는 그 함의가 네. 크기 때문에 당시 사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중심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고요. 유럽의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만 해도 아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철학을 다 꿰뚫고 있었고 양자역학을 만든 하이젠베르크도 뮌헨이라는 도시에서는 피아니스트로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교양인들이 사실 물리학자였거든요. 당시에. 파인만은 정말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말도 막 하고 뭐 교양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심지어 교양에 적대적이기까지 한 그 자서전에 가까운 책이 바로 파인만 씨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바로 이 문장이 사실은 이 사람이 교양에 대한 그 적대감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 그 에피소드가 이제 파인만이 이제 프린스턴에 갔는데 대학원에 네. 입학한 첫날 그 학장이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티타임을 같이 가져서 네. 신입생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인데 누가 와가지고 저 파인만 씨 차를 드리려고 하는데 크림을 넣을까요? 아니면 레몬을 넣을까요? 물어봤대요. 자기는 한 번도 이제 차를 먹어본 적도 없고 차에 이걸 뭘 넣어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둘 다요. 네. 그러자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헤헤헤헤 웃었다고 나와요. 헤헤헤 웃고서 아이 파인만 씨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웃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웃지 않잖아요. 네. 전혀 안 웃긴데. 우리 차를 안 먹으니까 우리. 왜냐하면 크림이나 우유 같은 거에다가 레몬, 산을 섞으면 응고되나요? 응고돼서 침전돼요. 그런 저희가 절대로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유머인데 제가 이제 이 유머를 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는 건 언제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우리나라는 이게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도 그렇죠. 섞어 먹어. 우리 다 넣잖아요. 다대기도 넣고 깍두기 국물도 넣고. 네.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단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걸 왜 섞어? 네. 이게 다 인간의 약속에 불과한 건데 알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 무시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권위를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 물리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였죠. 프린스턴에 가서 불과 한 1년 만에 벌써 이미 논문이 2편 있어요. 이미 벌써 그 국제전을 낸 논문이 2편 있고 지도 교수가 보기에는 충분히 발표할 만한 중요한 업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봐라. 그 세미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거기 이제 학과의 유진 위그너라는 교수였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가 될 사람이에요. 머지않아. 이제 이번에 뭐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듣기로는 아마 폰 노임만 교수님도 온다는 것 같던데. 그 노이만. 노이만. 폰 노임만? 그래서 폰 노임만은 게임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도 인정한 아마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폰 노임만을 꼽을 만한 그때 바짝 쫄았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했더니 또 한 사람이 그 파울리 교수가 지금 우연히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예요. 네. 노벨상이 몇 명이야? 그 얼굴이 노랗게 이제 변을 가고 있는데 보통은 거의 세미나에 안 오시는 아인슈타인 교수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끝판왕에 왔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파인만은 사색이 돼가지고 준비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발표할 내용들을 칠판에 막 쓰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교수가 들어온 거죠. 자네가 오늘 발표하는 학생인가? 여기 차가 준비돼 있다네. 차 어디 있지? 그래서 차가 저기 있습니다 하고서 가로치고 썼어요. 일단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음. 야 재밌다. 농담도 잘하시죠. 농담도 잘하시네. 파인만 씨. 농담을 잘하시죠. 잘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최고급 과학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아직 21살이에요. 파인만이. 만약에 남준 씨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앨범 발표하는 날. 첫 쇼케이스에 예, 그때 오셨으면 하는 존경하는 뮤지션은 누가 있을까요? 그때는 진짜 안 왔으면 좋겠고요. 안 왔으면 하는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제일 안 사람. 왔으면 하는 사람은 어. 아무래도 이제 제 어릴 적 히어로였던 그 이제 나스나 에미넴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이제 의사들은 첫 1년차 때 발표를 해요. 아, 발표를 하고 있을 때 작은 손전등이 이렇게 켜져요. 네. 그럼 지적사항을 쓰시는 거예요. 이 등이 들어왔다는 건 지적사항. 그럼 그 순간에 심장이 멎어요. 진짜 또 얘기하다가 또 잠깐 불이 켜지면 또 지적사항. 근데 발표하는데 갑자기 불이 전부 다팍 아, 이제 그건 그만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깜빡깜빡 이렇게. 정서영 작가님은 자 본인의 신작 영화가 개봉을 해요. 제일 안 왔으면 하는 분은 누구예요? 저는 박찬욱 감독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미 박찬욱 감독 살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감독님과 관계없는 시나리오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첫날은 안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막 내릴 때쯤. 중간쯤 둘째 날은 괜찮아요. 아예 안 오시면 또 네, 서운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안 오시고 만약에 안 봐주신다면 제가 작품한 또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데 둘째 날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게 유쾌하고 때로는 약간 멋있어 보이는 면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교육자로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또 반전 매력이. 그러네요. 이제 프린스턴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브라질에 여행을 갔다 와요. 브라질에. 너무 좋은 거야, 브라질이. 그래서 브라질에 좀 살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찰나에 칼텍이란 대학에서 제안이 온 거죠. 오퍼가 온 거죠. 또 오자마자 안식년 보내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에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공부해서 가요. 진짜요? 그 교육자로서의 이 사람의 매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노벨상급 교수가 브라질로 안식년을 온 거야. 그래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 제발 여기 있을 때. 그래서 물론 좋다. 자기는 뭐 물리학 강의하는 거 즐거우니까 하겠다고. 그리고서 고민을 시작해요. 당연히 영어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야 영어로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 잘 못해요. 못하는데 막 떠듬떠듬 막 온갖 영어를 하는데도 자기는 영어를 아니까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듬떠듬 하더라도 포르투갈어로 하는 게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강의를 해요. 와.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가 강제화돼 있어요.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왜 웃긴 거냐면은 교수도 순수 한국인이고 학생들도 다 순수 한국인인데 영어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역사 과목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그 영어로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 일정한 비율을 해서 예를 들면 고구려 was the biggest country of three kingdom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웃긴데? 일연 로드 삼국 유사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일단 교수가 농담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진짜요? 영어 강의를 할 때 영어로 농담을 하면 아이들이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웃을 수가 없어. 네, 농담. 그리고 굉장히 강의는 굉장히 답답해져요. 맞아요. 유머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그럼요. 선생님 맞아요. 첫사랑 얘기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교수님 뭐 첫 키스 하신 얘기라든지 얼마나 이 친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극작에서는 코믹 릴리프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코믹 릴리프가 가장 긴장된 순간에 탁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공포와 유머가 같이 갔을 때 무섭고 있는데 깜짝 놀라면서 웃음을 터뜨리면 긴장이 풀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더라고요. 과연 시청자들은 몇 분까지 공포를 느끼면 좋아할까? 3분이 지나면 피곤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항상 그런 거 같아요. 긴장을 시키려면 이완을 시켜주고 계속 이어지면 그거 정말 힘들죠. 네. 네. 김사학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또 파인만 이론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된 영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1965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네. 한 줄로 설명하자면은 양자역학과 전자기학을 결합한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핵심 아이디어 하나만 이제 이야기하자면 양자역학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사실은 영화 컨택트에 나오는 그 컨택트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계에 막 외계인 떨어지고 막 소통하고 막. 네.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저희가 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뉴턴 역학의 방식이에요. 어떤 한 주어진 시간에 물체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다면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그 상태가 약간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원인과 결과죠. 우주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고전역학인가요? 그렇죠. 이게 고전역학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는 전혀 다른 철학적 방식이에요. 목적론적 방식인데 자,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네. 손을 놓는 순간 쭉 떨어지잖아요. 이 물체는 왜 이렇게 가야만 할까?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목적을 수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 두 번째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해밀턴이라는 물리학자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 알 필요 없는 걸 왜 얘기하세요? 물어봤잖아요 영화를.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이름만이라도. 옛다 이름. 이름은 이제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량이라 그러는데 작용량. 이 작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모든 경로에 대해서. 놀랍게도 작용량이 가장 작은 그 경로가 실제 경로가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동등해요. 답이 같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외계인과 지구인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네.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외계인들은 시제 감각이 없어요. 과거, 미래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해밀턴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네. 모든 경로를 다 생각하는 식으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의 그 언어 문자가 원형이에요. 맞아요. 항상 원형에다가 뭐 새기는데 우리는 직선으로 쓰잖아요. 우리 이미 이 시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자 자체가 이렇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 문장에 시제가 없고 과거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미래가 뒤에 있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 소통을 담당하던 언어학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깨닫게 되자 자신도 미래가 보여요. 네. 그래서 자신도 과거가 보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질문이 나오죠. 그 언어학자가 외계인에게 물어봐요.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실제 자기도 딸의 죽음이 다 보여요. 네. 외계인이 아주 재밌는 답을 하죠. 미래는 물론 다 정해져 있고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미래가 실제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만 해. 라고 답을 해요.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론의 좀 다른 버전이죠.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이론으로 설명했으면 이 영화의 내용을 저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이 그 영화 초반부에 딸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과거에 죽은 걸 회상하는 거라고 네. 보였지만 네. 그게 아니죠. 알고 보니 미래가 알고 보니까 있죠.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과거 같아. 이 사람의 미래를 마음 아파서 따라가게 되죠. 맞아요. 되게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딸이 비록 죽는다는 거 알았다 해도 나는 이 남자 사랑에 빠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맞아, 또 한 번 맞아, 딸이 맞아. 죽고 이 딸을 사랑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맞아요. 현재에도 있다는 맞아요. 게 영화를 보는 체험이 이론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파인만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네. 그 파인만 이전에 있던 양자역학은 딱 뉴턴의 철학을 쓰는 거죠. 파인만은 그렇게 보지 않고 양자역학도 역시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다 간 것들을 몽땅 모아서 다 더해보면 양자역학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적 레벨에서도 두 가지 체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인 거예요. 양자역학 고전역학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도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 만약에 저 영화 속에서 외계인들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미래를 보시겠어요? 저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네. 우리는 모두 죽을 거죠. 어차피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 가까운 미래는 알면 재미가 없다. 우리가 영화의 줄거리를 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결말을 알고 가지 않듯이 일단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 우리 재미가 없다. 김성 교수님은 아까 신나서 얘기했지만 미래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면 보시겠냐고요. 보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 아니 그러니까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특혜 안 된다니까. 서비스. 나 임들하고 못 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로.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 오면 이렇게 딱 꼬여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승영 근데 작가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의미가 있나요? 극한 직업. 아니 MC가 이렇게 권위가 없어서야. 극한 직업. 네. 저요? 네. 예, 저는 빨리 할게요. 저는 과거를 보고 싶어요. 과거를.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건을 보니까. 사건. 미래는 정답이네. 그 사람 속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싶어요. 와 진짜 뭔가 너무 멋있다. 오늘 이 얘기만 들어보면 파인만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무슨 냉혈한 같은 느낌이 약간 없지 않은데 사실 파인만은 이게는 아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결국 사랑 얘기가 그럼요. 되네요. 사랑 얘기가 나오죠. 파인만이 고등학교 때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고요. 알린이라는 여성인데 알린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MIT에 가서도 이제 계속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폐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고. 그 폐결핵이 지금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예, 저희 이제 어릴 때 크리스마스 시일도 많이 팔고 맞아요. 그랬지만 네. 치명적인 병이고 그다음에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기도 해요. 당시로서는. 그리고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이상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접촉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데 파인만은 그 주위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결혼을 하게 돼요. 이야. 물론 결혼을 다 반대했기 때문에 둘이 몰래 도망쳐가지고 병원에 격리돼 있었는데 병원을 옮긴다는 핑계로 잠깐 빼내서 이동하던 중에 가서 결혼을 약식으로 증인도 없어가지고 거기 법원에 석이랑 뭐 사람 막 불러다가 즉석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해도 뭐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편지를 이제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그 로스알라모스에서 일을 할 때이기도 해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실험하던 얘기 했잖아요. 네. 한참 그 실험을 하고 계산하고 하던 와중에 급히 연락이 오죠. 위급하다고 빨리 와보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알린이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죽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지만 워낙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계속 일을 하게 돼서 야 정말 독한 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파인만이 죽은 이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요. 그 편지에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린에게 내 사랑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단지 당신이 좋아해서 적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적으면 내 몸 안 구석구석까지 훈훈해지는 기분이 들어. 지난번에 당신한테 편지 쓰고는 정말 지독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2해나 지나가긴 했지만 당신은 내가 어떤 성격인지 까다롭고 현실적이라는 거 이해해 주니까 봐주리라고 믿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야. 내가 미루기만 하고 못했던 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실도 전에도 내가 정말 잘해주었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 아내는 죽고 없어도
리치, 추신. 이 편지를 못 붙이더라도 너그러이 넘어가기를. 당신의 새 주소를 모르니까. 야, 물리학자도 사랑할 때는 이미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도 이런 편지를 쓰네요. 당신의 새 주소를 아직 몰라. 지금 약간 그렇게 저만 느꼈나요? 촉촉하죠? 뭔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랑꾼이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쓸만하네 이런데 파인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촉촉한 걸 썼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이 현존해야만 되는가? 현존하지 않고 그랬던 그 자체로 역사성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랑 계속되는 현재가 맞네요. 네. 사랑이라는 건 사람들이 약간 블루투스처럼 동기화되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 나도 느껴지고 저 사람이 기쁠 땐 나도 기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인만 같은 사람은 자기한테 동기화되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린이 죽었을 때 그냥 쉽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동기화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깊이 슬펐을 것 같아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느낌? 그 뒤에 결혼 안 했어요? 아니요 결혼 2번이나 하는데 네? 동기화되는 사람이었어. 블루투스가 잘 되네. 계속 신호가 잡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엔 사실 이 이후에 여성에 대한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뒤에 완전히 카사노바처럼 지내고요. 두 번째 결혼은 금방 하다 깨지고 사실은 알린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맞아요. 가지 시도를 맞아요. 해본 거겠죠. 바람둥이들의 변명이죠. 그래서 이제 요 스토리를 이제 끝내는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아름답게. 마무리. 아름답게 끝내보자면 파인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썼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학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이 사람의 어록 중에 가장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어록이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은 네. 그런 어록을 남겼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게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다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이타적으로 살아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만 이야기도 사랑으로. 네. But I think of love as something strong and powerful. E prendersi carica degli altri.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저는 물리학에서는 가장 완벽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 성에서는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수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로봇처럼 똑같은 사람들만 존재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씩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고 특수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파인만은 딱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로 인해서 불완전함을 또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나 자신의 인생을. 과학자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봤고요. 제 생각에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라는 어떤 제목을 붙인다면 거기에 등장할 첫 번째 인물은 사실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인물일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위상을 가진 인물은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드러는 네, 드러는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아는 건 진화론, 그 다음에 그렇죠. 정의 기원 이 두 개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명성에 걸맞게 충분한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아 좋아요. 일단 영화적인 인물이군요. 이미 영화화 됐어요. 그래서 아. 이미 영화화 되기도 했고 의외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지만 아주 유명한 그런 이분을 소개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끌리셨나요, 우리 다윈님? 사실 그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 자체가 우리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어떻게 생겨났나? 근본적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렇죠. 우린 무엇인가? 네. 이거 하나가 장대한 사실 스토리죠. 아 예. 그러니까 다윈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 어머니가 아마 이름만 들으면 아실 웨지우드 전혀 모르겠어요. 도자기. 골프채 이름 같은. 도자기 도자기. 웨지우드 접시. 그래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평생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한량이었어요? 그거를 한량이라고 하기에는 돈이 많아서 사실 직업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집에선 당연히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신학자가 되거나 근데 다윈은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의사는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고 때려치고 그래서 결국은 신학에서 학위를 받게 돼요. 와. 다윈이 신학 학위가 있어요? 아이러니네요. 근데 이제 그 신학 학위를 받은 바로 그때 비글호를 타게 돼요. 비글호요? 이름이 비글호예요? 배 비글을 좋아하셨나? 비글호는 배고요. 그 배는 이제 당시 영국 해군의 미션을 받아서 남미를 측량하러 가는 그런 일을 맡게 돼요. 남미. 근데 어쩌다가 그 배를? 그러니까 신학 학위를 받았는데 왜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신학 학위를 하면서도 그 자신의 그 다른 곳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다윈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놀고 이런 것보다도 딱정벌레를 수집하거나 아니 그런 자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그 당대에 유명했던 지질학자나 이런 생물학자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비글호가 이런 임무를 가지고 떠나는데 여기 이제 박물학자 한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알아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 못 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서 이게 쭉 돌고 돌아서 다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박물학자가 뭐예요? 박물. 물. 다양한 것을 보고. 그렇죠. 수집하고 이런 거죠. 우리 박물관 할 때 그 박물. 맞아요. 그때 다양한 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땅에 가는 건데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런 학자를 찾았기 때문에 다윈한테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너무 좋아 이거는 새로운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를 타게 되죠. 비글호를 타고 그 여행을 5년간 갔다 오는데 5년이요? 무려 5년을. 왜냐면 남미의 끝까지 갔기 때문에. 난 못 타. 근데 다윈에겐 다행히도 배에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고 이제 배는 다니면서 측량을 하고 자기는 어딘가 내려서 계속 있다가 이제 이동할 때만 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실제로 육지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윈은 남미에 탐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집해서 자신이 모아놓은 것들을 이제 계속 본국으로 보내요. 보내서 박제로 만들어 보내기도 하고 뭐 새로운 이제 화석도 찾아내고 그래서 다윈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유명한 과학자가 되긴 됐었어요. 그 탐험 여행 끝에 이제 남미를 다 돌아보고 남미를 떠나서 갔던 첫 번째 섬이 바로 갈라파고스였어요. 근데 갈라파고스에서도 이제 많은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특별한 것이 대륙과 동떨어진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섬에서는 정말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괴상망측한 생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새들을 핀치라는 새들을 관찰을 하고 부리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 섬이 한 개가 아니었거든요. 몇 개의 섬이 있는데 제도라 그러잖아요. 네. 그 새들은 전혀 모양이 달라서 다윈은 다른 종인 줄 알았어요. 다른 종류의 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갖고 와서 이걸 해부를 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같은 종인 거예요.
네, 핀치였구나. 같은 종인데 왜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어요.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워낙 이미 수많은 종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딱 균형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 섬은 워낙 좁은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인 새도 상황에 따라서 아주 급속하게 변화가 타타닥 일어나서 다양한 종류의 부리를 어떤 부리를 가진 새는 나무를 쪽이 적혀져 있고 사실 이렇게 다르면은 딴 데서는 다른 종이거든요. 여긴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돌아와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돌아와서 고민되지, 이제. 예, 자신의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하고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이거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자신이 답을 찾은 것 같은데 함부로 이야기 서서히 답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답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경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1836년에 돌아왔지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되는 것은 1859년. 20년이 넘게 걸렸네요. 무려 한 25년 가까운 시간을 더 이제 보내야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옳은 이론일까? 그리고 이걸 냈을 때에 자기한테 돌아올 엄청난 공격과 비난 이건 단순한 어떤 과학자로서의 공격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 위반하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고귀한 존재고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완벽한 증거들을 얻어야 한다고 믿고 질문을 하고서 그걸 다 답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강을 하는 데까지. 코페르니쿠스랑 비슷한 것 같네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열심히 관측하고 꼼꼼하게 기록해서 봤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낼 때 약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거의 이제 인생의 말년까지 와서 병상에 누워서 그때서야 책을 집필하셨다고. 그래서 천체 회전에 관한 그 논문의 이름이 앞에가 레볼루션이잖아요. 천체 회전이란 말이 레볼루션인데 얼마나 놀라서 이것이 혁명이란 단어가 본인이 붙인 거예요? 아니 레볼루션은 원래 회전이라는 회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레볼루션이 원래 회전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혁명적이라서 혁명으로 바뀐 거구나. 회전이라는 것이 혁명인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추가로 그런 뜻을 갖게 돼요. 이럴 때 보면 이 프로 하길 잘한 것 같아. 레볼루션이 원래 회전이었던 거 알았어. 코페르니쿠스가 하면 바로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 다윈이 하려는 얘기는 성경 정면으로 전체를 그냥 반박하는. 그 창세기 전체일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일단 욕을 물태기로 먹었을 것 같은데요. 욕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왜냐면 진짜 뭐랄까 변을 안 당한 게 이상할 정도로. 심지어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다윈의 와이프가 독실한 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말을 이제 안 해요. 위험해서.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해주자 아내가 굉장히 분노를.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남편을 이제 보호하고 싶기도 했겠죠. 생각도 하지 말라. 다윈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다윈이 남긴 기록을 보면 다윈이 그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과정이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서의 모순도 수없이 찾아내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는데 이 둘은 아들을 둘 낳는데 딸도 없는데 어떻게 그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자체에서도 수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본인이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이렇게 진화에 대한 증거가 많은데 성경이 맞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느 시점엔 자기도 나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글도 써요. 확신에 찬. 네. 그럼 진화론이라는 거는 심플하게 무엇을 말하는 책인 걸까요, 결국?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보는 생물들이 변화한다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로. 생물들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생물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뭐 신이 창조했든 그냥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거야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진화론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은 끝없이 변화해가고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더 근본적인 생명체로부터 온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더 계속 수렴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걸 끝까지 가져가면은 사실은 단 하나의 하나에서 보죠.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는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 디자인을 하거나 누군가 명령을 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집대성하여 쓴 책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아주 고도의 전략을 쓰게 돼요. 이 책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은 과학의 고전이라니까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읽어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읽다가 엄청난 그 자기 환멸과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책인데 시작 부분이 그래요. 시작 부분이. 그러니까 책의 시작 부분은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비둘기에 대한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어로도 나오는데 찾아보면 다 비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양한 비둘기들의 수많은 이름들이. 비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나는 종의 기원이라는 그 위대한 이론을 알고 싶은데 왜 비둘기 이야기만 이렇게 오래 하는 걸까? 이게 이제 당시 그 다윈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는 비둘기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그렇고요, 고양이도 그렇고 그걸 잘 키워가지고 아주 독특한 형태로 만드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윈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은 이걸 봐라. 인간이 개입하여 특별한 결과를 얻고 싶을 때 비둘기를 가지고 이미 우리는 수많은 교배를 통해서 원하는 형질을 얻어왔다. 이미 그걸로 증명이 되고 있다. 우리 주변. 하고 있지 않냐? 우리는 진화를 벌써 시킨 해왔다. 거죠. 우리가 이걸 골라온 거죠. 우리도 혈통 좋은 개끼리 계속했듯이. 네. 사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한테 익숙한 이 비둘기라든가 이 강아지라든가 이런 교배시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지루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엔 근데 이게 당대에는 지루하지 않았대요. 그럴 수 있겠네. 비둘기 얘네 집에서도 비둘기 키우고 저기 집에서도 비둘기 키우니까 심지어 출판사에서는 이 원고를 받은 다음에 이게 입다만한 원고인데 이 책을 다 출판하기보다 요 일장, 앞쪽만. 요 비둘기 요 일장만 따로 내면 이거 대박이다. 대박 칠 거다. 이거 우리 분리합시다. 근데 이건 이제 다윈의 그 의도를 몰랐던 거고 다윈은 이거는 사실 이걸 말하려고 쓴 건데 접근법이 굉장히 스무스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중간에 이 비둘기 얘기가 끝난 다음에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가는 전환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제가 보기엔 위대한 접속사가 나와요. 위대한 접속사. 하물며. 하물며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앞에 문장이 뭐냐 하면은 이처럼 우리 인간은 비둘기와 다른 동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교배를 통해서 개량해 왔다는 거예요. 개량해 왔다. 하물며 자연은 수많은 생명체의 경쟁을 통해서 이것들을 그 환경에 맞도록 계속 선택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연 선택이 거기서 나오는 그렇죠. 바로 인간이 해왔던 것을 이 자연 전체가 그 순간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존재들을 선택해왔고 이 생명종 전체를 바꿔왔다. 자연이. 네, 바로 이 얘기를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겠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것이다.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25년이 걸렸구나. 야, 그런 책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인간을 능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인간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린 거라서 문제가 된 거죠. 거북했을 수 있죠. 거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어느 한순간에 정확히 모르지만 한 38억 년 전쯤에 지구에서 시작되어서 그 이후에 똑같은 시간 동안 진화해 온 거예요. 우리와 박테리아, 바이러스 할 거 없이 다 뭐가 그냥 다르냐. 다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이론에 충격을 받고 대단히 싫어했지만 근데 이 책이 너무나 완벽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영국의 과학자들 가운데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예요. 대략적으로는. 결국. 하지만 일반인들을 대거 진화론을 지지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 이제 시작돼요. 이게 뭘까요?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오해될 수가 있냐면은
선택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쟁을 통해서 약육강식의 세상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생학 같은 것도 맞아, 어떻게 보면 바로 네, 그거죠. 강한 것들만 네. 살아남고 강한 것만 살아남고 또는 이걸 거꾸로 보면 살아남은 것은 왠지 강한 것이고 이걸 인간 사회로만 좁혀서 보면 가장 지금 우월한 백인들이야말로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네. 그런 어떤 인종이고 아니면 유색 인종들은 지배를 받아야 될 그런 인종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당시에 한참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해가던 빵만 유럽에게 아주 필요했던 열강. 어떤 사상이었을 수도 있던 거예요. 그렇게 쓸 수도 있었겠어요. 다윈 자신은 알았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미리 우려했거나 우려했죠. 아 그런가요? 네. 악용될 수 있겠구나.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진화라는 단어를 초판본엔 쓰지 않아요. 에볼루션. 영어로 에볼루션인데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요. 그 에볼루션이 들어가야 되는 장소에다가 정확하게는 그 디센트 오브 모디피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수정을 통한 나아짐이랄까? 뭐 이 정도의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화를 아주 완곡하게 풀었네요. 예, 완곡하게 이것이 왜냐하면은 그 에볼루션이라는 말에는 무언가 더 좋아지는 듯한 느낌? 네. 뭔가 방향이 있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다 보니 다음에 이게 또 한 단어로 착착 붙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단어로 귀착됐는데 후회하죠. 이걸 나중에 후회하고 뒤에는 쓰긴 쓰는데 계속 안타까워해요. 여기에는 어떤 나아진다는 진보한다는 개념은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되게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인간과 다른 여타 동물들을 어떤 구분짓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항상 이런 문제를 접하면 과학자는 똑같을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정의부터 생각을 해야지만 이 질문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정의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네. 작가님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과학자한테 물어보면 인간은 DNA에 있는 정보로 규정되는 그런 종이죠. 그러니까 종이란 건 별게 아니라 서로 번식이 되면 종이에요. 서로 이제 교미 적당한 단어가 그렇죠. 뭐 짝짓기. 예, 그렇죠. 짝짓기. 그러니까 사실 종에 대한 정의는 그런 식으로 짝짓기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이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우리가 가진 DNA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른 종과는 DNA가 조금 다른데 그 다른 동물과 또 다른 동물은 또 DNA가 약간 다르죠? 김영하 선생님은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인간이란 오랫동안 말씀 안 무엇인가?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니까 인간과 다른 종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인간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확하게 뭐랄까 좀 이야기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인간이랑 모기도 다르지 않고 인간이랑 원숭이도 다르지 않지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야기라는 거는 생존에 필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이거를 그냥 직설법으로 전달하면 잔소리가 돼서 듣기 싫어해요. 늑대 조심해라, 뭐 호랑이 조심해라 이런 거보다는 늑대와 호랑이에 관한 무서운 얘기를 애들한테 들려주면 옛날에 각인이 되는 거죠. 늑대는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게 또 감정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정보로 듣는 것보다는 감정으로 우리가 들으면 몸이 반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전승하고 전파시키고 심지어 막 퍼져나가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하는 어떤 인류가 득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정확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지점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냥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과학 이론은 진화론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처럼 왜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할까? 보통은 이런 질문은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존에 유리했을 거야. 바로 이게 진화론이 인간을 설명해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틀을 가지고 많은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김상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어떻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는가? 이게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왜 다른 음악이 아니고, 그렇죠. 왜 다른 뮤지션이 아니고 여기에 적자가 되었느냐? 또 이런 그냥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BTS가 이렇게 글로벌한 대성공을 거둔 이유, 그들은 왜 달랐나? 그러니까 뭐 물론 대답이 저도 뭐 자연 선택처럼 변화하죠. 상황이 그때 달라지니까 달라지죠. 변화하는데 콘서트 2시간 반 동안 저희가 앞에서 몸 바쳐서 뭘 부르고 몸을 갈아 넣는 걸 보는 게 그것은 어떤 언어의 영역이 아닌 그렇죠. 기운에 정말 그런 게 있고 조금 더 진심이 하트 투 하트로 전해지는 느낌이 조금 더 그걸 강력하게 좀 받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과학적으로 분석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실은 알 설명할 수 수는 없을 없다.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그 모호함과 여백이 좋아요. 저는. 예. 사실 진화는 이유가 없거든요. 진화는 정말 그 매번 아주 무작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그 변이는 대부분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줘요. 우리가 DNA가 이상해지면 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따금씩 그것이 좋은 좋은 결과를 결과가.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택되고 해서 더 번성하게 된다는 건데 이때 이 개체가 선택되는 이유는 그냥 그냥 운이에요 다. 근데 사실은 이유는 별로 없고 이런 단순한 규칙만 있을지 몰라요. 진화론이라는 단순한 규칙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의 마지막 이게 문장인데 처음에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이 여러 가지 힘을 통해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경계를 넘었던 대표적인 물리학자 중에 하나가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인데 아, 이분은 알아요. 고양이 집사. 사실 양자 물리학을 만든 사람이죠. 네. 뭐 노벨상도 받았었고 아주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말년이라면 말년인데 말년에 쓴 책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엉뚱한 책이에요. 아니, 물리학자가 무슨 생명 얘기를 해? 그러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서문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과학자들은 자기 주제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믿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아닌 거에 글을 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이야말로 과학자의 도덕적 의무다라고까지 생각한다고 처음에 이야기 시작해요. 하지만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분야도 아니잖아 그러고 웃음거리를 줄 수도 있고 나는 분명 실수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런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즉 생명이란 무엇인가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분야를 넘어간다 하고 쓰는 책이에요. 일종의 선언문 같은 느낌. 비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1943년 그 슈레딩거가 했던 강연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런 책이고요. DNA의 구조가 밝혀진 게 1950년이니까 사실 DNA도 모를 때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슈레딩거는 자신의 물리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유전이라는 현상이 물리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유전 정보는 원자 수준에 있다고 대담한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서 마지막에 실수를 하죠. 마지막에 자기 생각에는 그 물질은 단백질일 거다라고 실수를 해요. DNA인데 지금 하려는 얘기는 그 슈레딩거는 이 중요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고 물론 실수를 했고 옳은 것도 있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람의 실수는 보지 않고 그 실수를 채워서 올바른 답을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저는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을 넘어야 되는 이유는 저쪽에서는 알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직관이나 새로운 맞아요. 통찰을 맞아요. 다른 분야의 사람이 와서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대가는 이제 가서 바보가 되거나 그렇죠. 실수하거나 틀릴 그럴 수 수 있다는 있죠. 거죠.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정도를 감수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영원히 할 수 없을 거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김상호 교수님이 2020년에
상을 주고 싶으신 분은 이 슈레딩거 씨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상한데 아니야? 아, 책 몇 권 있는 거예요? 몇 권? 이제 드디어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계속 나온다. 네. 이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 자기 이제- 이름 써놓은 거 보세요. 저기 뭐 훔쳐갈까 봐. 옛날 거 훔쳐갈까봐. 근데 진짜 정자로 또박또박 이게 쓰신다. 옛날 학생들이 이렇게 써놓잖아요. 야, 저 김상우. 그래서 제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굴지 이제 이런 상을 주려고 하는데 줄 사람들이 여러 경계를 넘은 근원적인 질문을 사람들과 던졌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데이비 크리스천이라고 빅 히스토리 네, 네. 책을 쓴 사람도 있고 그 유발 하라리도 사실 사피엔스도 스티븐 핑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통섭이란 책을 쓴 에드워드 윌슨? 에드워드 윌슨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상을 아마 첫 회에 주자면 이게 첫 회니까 네. 이러니까. 제러드 다이아몬드에게 책을 주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사실 이분이야말로 진짜 분야를 넘나든 사람 중에 한 분인데 네. 네. 지금 연세도 많으세요. 지금 85세, 85세이신데 일단 전공은 생리학, 박사학위도 생리학인데 그런 다음에는 이제 교수가 돼서 생리학 교수가 돼요. 의대. 네, 네. 근데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새에도 관심이 많고 인간에도 관심이 많고 근데 새를 연구하다 보니 그 뉴기니에 가서 이제 새를 탐구하게 되는데 뉴기니에 가서 사실 새를 보다가 오히려 뉴기니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이 간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과 사실 뉴기니는 또 아직 문명이 닿지 않았던 곳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그 원주민 이름이 얄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한테 질문을 해요. 왜 당신들 백인들은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고 그 배에 이렇게 엄청나게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신기한 물건들을 갖고 오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거 보고 있는 걸까 물어봐요.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한 분야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질문을 한 거죠. 왜 문명은 이렇게 저 유럽과 이 아시아에서만 이렇게 꽃피울 수 있었나? 일단 이게 과연 학문적인 질문인가? 이걸 과연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낼 수는 있는 건가? 이렇게 시작한 일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내는데 그게 이 책이죠. 이 청균세가 이제 퓰리처상을 받으면서 되게 유명해졌고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읽힌 그럼요. 책이었죠. 네. 근데 저거 많은 분들이 이제 사긴 했지만 읽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냐면 총까지 읽었다. 뭐 이런 분 있습니다. 그리고 총이 제일 재밌거든. 저도 사실 다 못 읽었어요. 총까지 읽고 균 한 중간쯤 읽다가 안 읽었다. 다 못 읽었어요. 그러다가 막 코로나 뜨면서 다시 맞아요. 신균세가 무슨 내용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아까 제가 얄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쓴 거는 맞는데 이 책에서 이제 가장 그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신대륙이 구대륙에게 이제 완전히 그 점령을 당하는 그 결정적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제 당시 그 에스파니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신대륙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문명과 마주치죠. 네. 마주치는데 거의 이쪽 에스파니아 쪽은 잘해봐야 스페인 쪽이죠. 스페인 쪽은 잘해봐야 한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고 물론 이제 군인들인데 상대는 몇만 명에 달하는 그런 병력을 가진 그런 문명이었는데 이 만남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 그 신대륙의 문명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럼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때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 스페인에서 온 구대륙 사람들은 손에 총을 들고 있었고 이 총은 철기로 돼 있는 새 금속 무기였고요. 하지만 그 한두 번의 전투만 가지고는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문명을 다 멸망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결정적으로 신대륙이 무너진 것은 바로 이 균. 바로 구대륙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균인데
그 균이 구대륙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신대륙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균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인구의 거의 90%가 죽는데 그게 다 균 때문이었죠. 그럼 이건 이제 팩트고 이제 이 책의 질문은 왜 그렇다면은 그 사실 균에 대한 내성이 뛰어난 것조차도 이 구대륙 사람들이 더 우월하다는 증거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총균세를 그들은 갖고서 왔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결론은 한 줄이에요. 그 두 대륙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지리학적인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대륙은 인간이 살기에 좋은 이 온대 지방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아마 아시아부터 유럽까지를 쭉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어서 교류를 하면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지식 가운데 하나가 이 총과 새와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넓은 지역이다 보니 여기에는 수많은 인간이 작물로 삼을 수 있는 식물과 다음에 가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균과 관련되는데 이 가축을 키우게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가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 우리가 오죠. 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런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대륙 사람들은 이미 균에 많이 적응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긴 했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서 내성을 갖게 됐지만 신대륙은 이런 대형 포유류도 없었고 왜냐하면 바로 신대륙의 구조가 이 남북 방향으로는 길게 좁고 길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네. 여기 사람이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지역은 온대 아주 짧은 지역밖에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충분히 큰 그런 포유류도 없었고 수많은 작물도 없었고 그 구대륙 사람들이 두 문명이 만났을 때 일방적으로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대륙과 신대륙의 어떤 문명의 차이는 그들의 유전자나 그들의 어떤 민족의 우월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리적 위치에서 온 것이다라고. 근데 이 한 문장을 보이기 위해서 이만한 책을 써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은 두께만큼이나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사실 생리학자가 인류의 역사에 대해 쓴 책이에요. 되게 웃기는 거죠, 사실. 즉 과학자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자의 시각으로 뭐 수많은 종류의 콩이나 식물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다 검증하고 네, 종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에는 유독 콩이 많았고 다양한 종류의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반론도 많았고 논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환경 결정주의라 그래서 인간의 많은 부분들을 오로지 환경으로만 치환해서 보는.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모든 종류의 논증은 무엇 결정주의나 극단주의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아까도 그 슈레딩거의 책을 이야기했지만 슈레딩거의 책을 놓고서 수많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단백질 아니잖아. 여기 중간중간 나오는 수많은 틀린 얘기들도 있어요. 아직 클리어하게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쑤시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분야를 넘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통찰에 집중해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본다면 우리가 진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에 접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상은 제로드 다이아몬드에게. 야, 시상식 시작된 지 뭐 거의 1시간 만에. 그래서 나는 괴물 작가를 이야기해보자. 이 작가는 이름 앞에 언제나 천재라는 단어가 붙어 다녀요. 아마 여러분이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천재 시인 이상이죠. 그냥 같이 다녀요. 그렇게 불리는 다른 시인이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일단 그 이상은 누구인가? 이상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이상 시인은 1910년 생이에요. 일제 강점기로 들어간 그 바로 그 해에 태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제 강점기를 사셨던 분이었고 이분의 시를 음미하고 이분의 시에서 와 이래서 천재구나.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봤던 그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그 시가 더 무서워. 그 시가 진짜 무서워. 그 시가 무서워. 괴물이잖아, 괴물. 네. 그렇죠. 그 뜻을 모르고 봐도 그냥 그 자체가 주는 되게 독특한 울림이 있어요. 이게
라임 같기도 하고 읽는 것 자체가 어떤 노래를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가끔 잠자리에서 애한테 이제 시를 읽어주는데 애들이 이상 시 되게 좋아해요. 그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고 네, 읽어주신 적 있어요? 그거 되게 읽어주면은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게 이렇게 리듬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애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음요를 그냥 느끼면서 읽으니까 왜 1 나오던 2단 왜 계속 나와? 막 몇 번째까지 나와?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야, 따라서 자기도 막 하고 아이들의 눈으로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더라고요. 그건 몰랐네요. 저도. 이상으로 인물을 정하고 굉장히 행복했다는 소문이 있으시네요. 맞아요. 왜인가요?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네. 이상 시인이 얼마나 물리학을 사랑했고 우리 같은 부류구나. 이공계였어요. 이제 보니 일본계 사람이죠. 이공계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씩 그 제 두 눈으로 확인을 네.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은 찐 이공계였구나. 그래서 표지부터 의미심장하네요. 그죠? 맞아요. 이거 딱 보면 딱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행렬이잖아요. 행렬. 그렇죠? 저는 행렬을 보면 양절하게 떠오르거든요. 벌써 행렬을 보면 이렇게 행렬하고 흥분을 하시는 분 처음 봅니다. 아니 시 표지에 저런 게 있는 시인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본인은 계속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대학 진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당시 경성 고등공업학교에 진학하게 돼요. 그 학교가 나중에 이제 서울 공대가 되는 학교인데 거기 이제 건축학과에 들어가게 돼요. 건축학과에. 거기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해요. 그래서 수석 졸업을 하게 돼요. 수석 졸업을. 그러니까 수석 졸업을 하자 당시 총독부에서 특채를 해요. 총독부의 건축 관련 부서에서 네. 조선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그렇겠네요. 출세의 가도에 놓이게 된 거죠. 네. 실제 그때 몇 가지 글도 쓰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최초의 장편 소설도 쓰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입선도 돼요. 어이구.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좋은 시절일 수도 있었는데 바로 딱 이 순간에 최악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기침을 하고 상태가 안 좋아서 네. 병원을 가게 되는데 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아요. 그게 1931년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당시에는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병이었죠.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이상의 작품들은 바로 폐결핵 선고를 받은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 여기저기에는 바로 이 폐결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네. 한 개인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조선 총독부의 건축 부서에 스스로 사표를 내고 호련히 저 황해도로 요양을 갑니다. 요양을 하다가 또 여기서 경성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다방을 열게 되는데 참, 좀 특이하죠. 제비다방. 제비다방이죠. 이름도 제비다방인데 다방이라는 것이 당시 굉장히 선진 문물이었고 굉장히 핫플레이스였다 그래요. 그때는 다방에 이렇게 막 되게 지식인들이 모이고 살롱 같은 개념이겠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살롱이라고 했잖아요. 당대의 지식인들, 당대의 작가들, 화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돼서 이상이 자신을 이제 알리는 기회를 얻게 돼요. 만난 사람들이 이상을 보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을 천재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에게 기회를 줍니다. 신문에 글을 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바로 그 신문에 연재를 한 그 시가 바로 우리 모두 고등학교 때 배운 오감도라는 시죠. 그런 시를 신문에다가 신문사에서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독자들이 막 분노를 항의를 엄청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항의를 하다 못해 이제 분노가 폭발하여 지면 낭비를 하다니 막 온갖 비난이 막 빗발쳐서 옛날에는 신문이 한 장이거든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면 낭비란 말이 있나요? 시 하나를 실으려면 굉장히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편집자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기회를 얻은 거네요. 기회를. 그래도 신문사에서는 좀 이상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신문의 편집국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맨날 배우는 이태준, 뭐 김기림, 정지용 이런 사람들이 편집국장 같은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인들을 되게 호의적이었고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이상을 지지했던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제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안타깝게도 그 거리에서 이상이 체포됩니다. 일본 경찰에게. 왜? 그 이유가 석연치가 않은데 그리고 뭐 조선인이니까요. 더군다나 불량 조선인이고 거정 수상자로 붙잡혀서 한 달 가까이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 추운 곳에서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채로 한 달 가까이 감옥에 있어서 극도로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풀려나는 건데 결국은 거기서 숨을 거두게 돼요. 사실 이상의 이 짧은 인생을 보면 정말 조금 반짝 자기가 인정받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시기가 잠깐 있었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은 제대로 인정받은 적은 별로 없는 평탄치 않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저는 이분이 조금 더 오래 생존했어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점이에요. 이분의 정말 그 괴물 같은 면, 독특한 면, 이 면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 이상 시인의 이 시가 무슨 상대성 이론과 물리학에 대한 시라고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상은 왜 괴물인가? 아, 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니까 이제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특화된 그런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이상이 얼마나 찐 이공계인가를 보여주는 몇몇 예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찐 이과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건 1933 6월 1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천칭 위에서 30년 동안이나 살아온 사람, 어떤 과학자, 30만 개나 넘는 별을 다 헤어놓고 만 사람, 역시 인간 70, 아니 24년 동안이나 뻔뻔히 살아온 사람, 가로 열고 나. 이게 물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제가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아마 피커링이라고 아시죠? 에드워드 피커링, 미국의 천문학자인데 수많은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이분들이 하늘을 분석하고 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천칭이란 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건데요. 그 연구해온 사람이 있고 30만 개가 넘는 별들을 헤어놓고 있었다. 이 일을 한 사람을 빗대어서 그 하늘을 보고 그 수십만 개의 별을 분석한 사람들. 하지만 나는 뻔뻔하게 24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 안에 그 사실 다 들어가 있네요. 그 천문학에 대한 어떤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러네 관심이 대단했던 거네요, 그죠? 또 다른 시에는 이제 보통 기념이라는 시에는 제가 두세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네. 역시 나는 뉴턴이 가르치는 물리학에는 퍽 무지하였다. 물리학에 낙제하는 뇌수에 피가 묻은 것처럼 자그마하다. 나는 지구의 공전 일주를 기념할 줄 다 알았더라. 뉴턴이나 공전 뭐 이런 그 낙하 문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막 사용하고 있고요. 네. 서양에서는 정말 그 현대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과연 우리는 그걸 알았을까? 이게 언제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상 시인의 이 시를 보면 그게 들어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당시의 그 식민지 시대의 경성은요 굉장히 전 세계 뉴스에 밝았어요. 그래서 이상 정도 되는 지식인들이면 시와 무슨 소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만 모여서 과학을 주제로 얘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결정적으로는 사실 이 시를 보면 저는 정말 와 가슴이 정말 띵 하던데 보세요 한번. 여기 보시면 시에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지금 시의 일부거든요. 3차각 설계도. 점을 찍어서 2차원 행렬, 어레이를 만든 건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양자역학의 제일 중요한 행렬을 쓴 게 아닐까? 전 그렇게 해석했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왜 행렬이 제일 중요해요?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을 수학으로 쓰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행렬 역학이고 다른 하나는 슈레딩거가 만든 파동 역학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은 이상이 행렬에 대한 얘기를 어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럴 수 봤을 거야. 있겠네. 이 밑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자역학의 본질을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장들인데 원자는 원자이고 원자이고 원자이다. 생리작용은 변이하는 것인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재배치, 재배열을 할 뿐이라는 것이 우리가 파인만 이야기할 때 했던 세상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사람이 변화된 것 살고 같지만. 죽고 하는 것 같지만 원자는 원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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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자들의 재배치일 뿐이다.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인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도 원자는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다. 방사능 붕괴인가? 그러니까 원자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원자의 방사능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요. 와, 알고 하는 걸까? 글쎄요. 이건 약간 알았던 것 같은데요? 이거 알았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표현을 누가 그냥 쓸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 이상이 당시 현대 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알고 정말 제대로 이해한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그것에 대한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와서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지금 현재 물리학과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짜 재밌나 봐요. 네, 재밌어요. 저 표정은 행복백이에요. 행복백. 네, 지금 네, 재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이상의 그 중요한 시 건축 무한 육면각체네요. 4차원 시공간을 다루고 있는 시다라는 주장이에요. 여기 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 그 이제 여러분 봤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네. 얼핏 생각하면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그러면은 사각형이 있고 또 내부의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뭐하러 이런 짓을 계속 하는 걸까? 러시아 인형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러시아 인형을 사각형으로 만들고 있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이와 준비성이. 가위를 갖고 왔는데 만드시게요. 오. 뭘 아, 하시는지 요렇게 겹치는구나. 직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사각형의 중심에 이 사각형의 중심이 놓이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사각형 안의 사각형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한 개를 더 끼워 넣으면 이제 쉽진 않은데 일로 끼워 넣을 수 있겠죠? 머리에 상상이 되시죠? 네네. 네, 이렇게 끼우면은 이게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제 하나를 더하는 순간은 3차원에서 못해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사각형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은 그 시를 통해서 4차원에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지금 조감해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상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동경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최신 과학 이론을 들었을 거고 그 당시에 사실 상대성 이론은 대단히 인기 있는 그런 토픽이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방문해요. 네. 동경에 방문을 1922년인가 방문을 해서 엄청난 환대를 받죠. 일본 사람들이 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랬겠죠. 사람이 왔다더라 그래가지고 네. 일본에 막 돌풍이 일죠. 아인슈타인의 그 엄청난 돌풍이 일어서 그 당시 그 자리에 한국 사람도 있었어요. 동경에 유학가 있었던 한국 사람들도 있어서 이들 중에 일부가 한국에 와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이렇게 순회 강연을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까지 뭐 신촌에 어디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공고들이 있는 걸 보면 그게 지식인 사회에서는 공유가 됐을 거고 그 이야기를 아마 이상이 들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빛의 속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빛보다 빠르고 느리고 함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우주가 막 변하고 아마 그 차원이라는 단어가 이상한테 꽂힌 것 같아요. 건축가기 때문에 네네. 자신이 아는 모든 기하학은 3차원의 세상이었는데 한 차원을 높여서도 뭔가 기하학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죠. 내가 차원을 하나 더 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만 낸다면 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공계 대학교 1학년 처음에 뭐 물리 이런 거 배우고 이럴 때 애들이 다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3개를 들고 하나의 연필을 더 꽂아보려고 어디다 꽂으면 내가 이 세상 최고 천재가 될 것인가 시도하거든요. 어디다 꽂으면 진짜요? 4차원이 될까. 예. 절대 안 된다는 걸 보일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되는데 연필 3개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하나를 더 꽂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아마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상을 좀 더 이해해 보자면, 자 여기는 지금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고, 자기는 아파요. 그 결핵은 현재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고, 곧 나도 몇 년 안에 죽을 것이고, 그때 문제가 되는 건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또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라는 굉장히 좁은 곳에 살고 있단 말이죠. 옛날 우리 경성은 작았잖아요. 네. 작고 사람이 서로 다 알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 3차원이라는 세계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답답하고, 그런데 어디선가 누가 차원을 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우주에서 어떤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법칙에 적용된다고 하면 엄청난 매력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박제됐다고 표현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3차원 자기는 세계에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갇혀 있잖아요. 어머 안 됐다. 사실 이 묶인 공간을 벗어나는 거는 묶이지 않은 차원을 하나 찾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막 눈물이, 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찾던 1930년대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 경성의 공간에서 과학을 이야기하던 사람이구나. 바로 그가 이상이었어. 내가 찾던 그가. 저는 김상욱 교수님을 오늘 이렇게 신나하고 즐거워한 진짜 초등학생 김상욱을 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정말 러블리했습니다. 굉장히 진짜 러블리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논문을 가져와 주셔가지고 논문이 갑자기 되게 읽어보고 싶은 지금 탐을 내고 있는데 논문 재밌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탐이 나요. 탐이 나요? 논문 재밌더라고요. 너무 제가 탐이 잠깐 나요. 봤는데. 자 2만 원 시작합니다. 패들 드세요. 불면증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불면증. 이런 연구자들은 금방 찾아서 프린트하세요. 네, 무료기 때문에 무료예요, 다. 열려 있어서. 무료랍니다. 오늘 장사 접읍시다. 이분을 탐구하시는 또 어떤 의미에서 독특한 괴물 같은 연구자들이 이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구나, 이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구나를 새삼하게 됐네요. 네. 만약에 이상이 조니 김처럼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고 아주 활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상은 지금과는 다른 시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폐결핵이라는 거, 그게 자기 생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끝없이 다른 차원을 고민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들을 써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RM이 있지만 100년 전 우리에게는 PM이 있었죠. 포엣 몬스터. 불타오르는 포엣 몬스터. 준비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그거 잠깐 끄덕끄덕 하더니 그거 생각하신 거예요? 이상으로 하고. 예, 이상. 자, 김상욱 교수님이 소개해준 인물들 제일 인상 깊었던 인간이 누구냐? 저한테 가장 많이 이렇게 지인들이 흥미로웠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던 건 뒤시장이었어요. 뒤시장. 뒤시장이 가장 연락을 많았는데 개인적으로야 전 파인만이 가장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죠.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사실 저를 포함하여 저희 시대의 과학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물리학자는 리처드 파인만이거든요. 오링 얘기에서 그분 이름이 또 나오죠. 리처드 파인만. 이 물리학의 역사에는 유태인 천지이고 파인만도 유태인이었고요. 오늘 제가 주제를 잡게 된 두 번째 동기는 장항준 감독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 파인만. 여기 멤버 아니에요 이제 파인만? 네, 파인만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서 네 정말 이제 추측해 주신 대로 시청자분들의 픽
역시나 리처드 파인만이었습니다. 역시. 네, 리처드 파인만. 그래서 많은 시청자 의견이 있었는데요. 김상욱 교수님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전 유감스럽게도 물리를 가장 싫어했거든요. 딱딱하고 공식만 있어서 유머와 인간미라고는 정말 1도 없을 줄 알았는데 파인만의 그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물리학자에 대해 새로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로 그랬어요. 김 교수님 많은 좀 훌륭한 분들 많이 해주셨는데 파인만 때가 제일 몰입이 됐었어요. 스스로도 정말 아마 제가 좋아서 그럴 수도 그랬을 있어요.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좋아서.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다 모든 인물들이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하는가에 나왔던 인물이 그렇네요. 아, 그렇군요. 2회에 다 들어왔고. 네네. 그래서 모두가 사랑의 마음은 전해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물에 이렇게 몰입하고 사랑하니까 네, 그게 다 네. 전해져서 보는 사람도 그 사랑에 좋은 감정을.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입이 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약간 뭐 이분들의 인간적인 면을 보지 않았을까. 맞아요.